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헤르초게나우라 인구가 채 2만 명도 되지 않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기차역 하나, 오래된 성당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안에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심장 하나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또 아디다스 글로벌 본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본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접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을 받고 독일 땅을 밟은 선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네이마르는 15년을 함께한 브랜드를 떠났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해리케인도 신고 있던 신발의 로고를 바꿨습니다. 브랜드를 갈아타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였을까요? 돈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디다스는 손흥민과의 후원 계약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으로 손흥민은 2008년 함부르크 시절부터 또 2028년 7월까지 또 무려 20년 동안 한 브랜드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긴 계약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20년입니다. 한 선수가 한 브랜드와 20년입니다. 물론 20년 넘게 브랜드와 인연을 이어온 이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있습니다. 지네딘 지단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은퇴한 뒤에도 관계가 이어진 경우입니다. 현역이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로 남은 전설들이죠. 지금도 그라운드를 밟고 있는 선수 중에서 20년 이상의 스폰서십을 유지한 사례를 찾으면 정말 손에 꼽습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그리고 손흥민, 이름을 나란히 적어 놓고 보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은 원래 숫자를 감춥니다.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다음 선수의 협상 테이블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입니다. 아디다스 최고 경영자 비에른 굴덴이 손흥민을 독일 본사로 직접 초청했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선수가 브랜드의 본진까지 날아간 겁니다. 보통은 반대입니다. 브랜드가 선수를 찾아갑니다. 에이전트가 조건을 조율하고 서류가 오가고 어느 날 공식 발표가 나갑니다. 선수가 회사 건물을 구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사의 수장이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계약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우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또 왜 하필 그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축구화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겉으로는 신발을 파는 사업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지들을 사고 파는 사업입니다. 브랜드는 선수를 사고 선수는 브랜드를 고릅니다. 계약이 끝나기 한참 전부터 물밑 접촉이 시작되고 숫자가 더 큰 쪽으로 이름이 옮겨갑니다. 네이마르가 그랬습니다. 15년 가까이 한 브랜드의 간판이었던 선수가 어느 날 완전히 다른 로고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축구계에서는 그 소식이 며칠 동안 화제였습니다. 해리 케인도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축구 브랜드가 아닌 곳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유럽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한 일이 됐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계약을 줄이고 논란이 생기면 조용히 손을 뗍니다. 계약서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 마케팅 시장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선수의 관계는 길어야 5년, 보통은 3년 단위로 끊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손흥민의 선택은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회 우승 트로피를 직접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손흥민은 그때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독일 유소년 팀의 한국인 공격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몸싸움도 낯설고 같은 포지션에는 자기보다
크고 빠른 유럽 선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의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이 아디다스였습니다. 그때 그 신발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훈련용 장비였습니다.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소년 하나가 독일 클럽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걸 진지하게 궁금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뒤 그 브랜드는 손흥민에게 아주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줍니다. 브랜드 최초로 아시아 선수를 위한 한정판 축구화를 출시한 겁니다. 그 이름은 손흥민 팩이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축구화에 선수의 이름이 붙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잘하는 선수는 매년 수백 명씩 나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제품이 되는 선수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실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징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자리에 아시아 선수의 이름이 올라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대회 공인구를 공개하면서 메시와 함께 손흥민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공인구 캠페인의 얼굴이라는 자리는 월드컵마다 딱 몇 명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아시아 선수가 그 의자에 앉는다는 것.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 광고가 걸려도 어색하지 않은 얼굴이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성적 부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건 사고입니다. 광고를 내리고 제품을 회수하고 계약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조금씩 맞춰집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넘게 조용히 쌓여온 무언가가 어느 순간 20년이라는 숫자로 굳어진 겁니다. 그럼 이걸 본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20년이면 그냥 가족 아니냐? 상립 멤버 대우 아니냐고. 솔직히 이건 돈으로 못 만든다. 돈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다른 선수들이 벌써 했지. 그래서 네이마르, 케인 다 갈아탈 때 혼자 안 갈아탄 사람이 결국 제일 크게 받았다는 게 진짜 웃긴 포인트다. 우리 손흥민이 원래 저런 사람이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솔직히 부럽다. 회사 다니면서 15년을 한 곳에 있어 봤나? 나는 3년마다 이력서 쓴다. 20년이면 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다. 그때부터 저 신발 신고 있었다는 거잖아. 브랜드가 사람 볼 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계약서에 20년 적혀 있는 거 저건 실력 증명서가 아니라 인성 증명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 비공개인 게 오히려 더 무섭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이면 벌써 말했을 거다. 아시아 선수 최고액이라는 표현, 저거 사실 엄청난 문장이다. 아시아의 선수가 몇 명인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 한국인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커리어 자체가 그냥 비정상이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정점 찍고 미국에서 또 판을 뒤집고 있다. 우리는 저걸 너무 당연하게 봤다. 저런 선수는 100년에 한 명 나온다. 브랜드가 사람을 볼 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다. 실력 좋은데 계약 끊긴 선수들 생각해봐라.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브랜드가 언제까지 저 대우를 해줄까? 미국 갔을 때 다들 그랬잖아. 이제 마무리 단계다. 상업적 수명 끝났다. 그런데 이 걱정에 대한 답은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손흥민을 데려오면서 2,650만 달러를 썼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가장 큰 이적료였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대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연봉은 리그 전체에서 메시 다음 가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30이 넘은 아시아 선수에게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라니 과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 시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편하게 마무리하러 간 거다. 이제 경쟁이 없는 리그에서 몸값만 챙기는 거다. 그런 표현들이 기사 제목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구단 회장은 그가 합류하고 이 주가 지난 시점에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그의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입니다. 구체적인 판매량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말이 구단 수뇌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티켓 가격도 요동쳤습니다.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준으로 평소 300달러 선에 거래되던 좋은 자리의 표가 그의 홈 데뷔전을 앞두고 1,500달러까지 뛰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배입니다. 선수 한 명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단 콘텐츠 조회수는
한 달 사이 594% 급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상권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유니폼과 굿즈를 파는 가게들의 매출이 평소의 2배를 넘겼고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인 식당가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경기장이 아니라 도시가 움직인 겁니다. 리그 사무국도 반응했습니다.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구단의 영입 성적에 가장 높은 등급을 매겼습니다. 성적과 흥행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단이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손흥민을 영입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에이전시 가운데 하나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구단의 글로벌 상업 파트너십을 총괄하게 됐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현재 유니폼 앞면에 쓰고 있는 스폰서와의 계약이 2027 시즌 이후 만료되는데 그 자리를 사상 최대 규모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유니폼 앞면 축구 구단이 가진 광고판 중에서 가장 비싼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수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 구단이 팔 수 있는 상품의 크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적료 2,650만 달러가 비싼 지출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도 그 값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그는 드니 부안가와 함께 6주 동안 17골을 합작하며 리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결국 19골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가 합류한 뒤 팀은 9번 이기고 4번 비기고 2번 졌습니다. 합류 전과 후의 팀이 아예 다른 팀처럼 보였습니다. 또 올 시즌에는 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골이 한동안 터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당 슈팅은 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골대를 맞히고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아슬아슬하게 옆그물을 흔드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움이 쌓였습니다. 그는 리그 도움 부문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득점이 멈춘 기간에도 팀의 공격이 계속 그를 거쳐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이벌전에서 마침내 시즌 첫 리그 골이 터졌습니다. 팀이 앞서 있던 후반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팀은 그 경기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감독은 그를 포함한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이 빡빡해지는 구간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데이터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리그에서 도움일 위를 달리는 선수를 두고 쉬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팀이 그를 아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본 반응이 또 이겁니다. 미국 팬들 쪽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데려온 게 아니라 초대한 거다. 이 정도 클래스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카메라가 그를 잡을 때마다 관중석이 반응한다. 솔직히 처음엔 마케팅용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한 내가 부끄럽다. 상대팀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감독이 그 선수 얘기만 사흘째 하고 있다. 경기 전 기자회견 절반이 그 얘기였다. 수비수 2명을 붙였는데 그러면 옆이 비고 안 붙이면 슛을 때린다. 이건 그냥 답이 없다. 우리 팀 수비수가 그 선수 따라가다가 경기 끝나고 다리를 절었다. 그게 30 넘은 선수 상대로 나올 그림이냐. 현지 한인 사회의 목소리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 예전엔 축구 보러 가자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요즘은 먼저 연락이 온다.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보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 몰랐다. 아이가 학교에서 손흥민 얘기를 하고 왔다.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럽다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일본과 중국 쪽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브랜드와 20년, 저건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20년 동안 사고를 안 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시아 선수의 상업적 가치를 저 정도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나? 솔직히 없었다. 우리 쪽에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는 많다. 그런데 브랜드가 이름을 걸어준 선수는 없다.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숫자를 들고 오는 이른바 전문가형 반응도 있었습니다. 도움 부문 선두라는 건 골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이다. 기회를 만든 횟수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적료 2,650만 달러가 비쌌다고 했던 사람들, 유니폼 판매량이랑 스폰서 협상 테이블 보고 다시 말해봐라. 그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였다. 리그 전체 중계권 협상에서 그 선수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본 자료가 있다. 숫자를 보면 웃음이 안 나온다. 메시가 들어왔을 때 리그 전체가 한 단계 올라갔다. 지금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방향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게 다를 뿐이다.
한국 중계 시간대에 맞춰 경기 시간을 조정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선수 한 명 때문에 리그 일정이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이건 선수 한 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미뤄뒀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손흥민이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6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독일에서 훈련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음 시즌에 이 팀에 남아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시아에서 온 유소년에게 유럽 시장이 관대하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의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작을 잊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뒤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유럽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든 뒤에도 더 큰 숫자를 들고 찾아온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브랜드를 옮기는 게 나쁜 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수에게 계약은 커리어이고 생계이고 권리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잡는 건 프로로서 당연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희귀함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겁니다. 브랜드가 선수에게 20년을 건다는 건 성적에 대한 보상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치지 않을 사람, 로고 옆에 이름을 붙여도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시아 선수가 서구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아시아 선수는 시장에서 이렇게 읽혔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열기 위한 티켓, 또 유니폼을 팔기 위한 얼굴, 또 실력으로 뽑힌 게 아니라 숫자를 위해 뽑혔다는 시선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잘하면 예외 취급을 받았고, 또 못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먼저 그라운드에서 증명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따라왔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 영국에서 리그 득점왕과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구단의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륙에서 3번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이번 여름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협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팬들이 공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축구가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어수선한 한복판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 하나가 독일의 브랜드 본사와 미국의 구단 사무실에서 여전히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다는 것. 이건 위안이면서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은 누가 이어받느냐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 무대에는 한국 선수들이 여럿 나가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포르투갈로, 티르키예로 올여름에도 이름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이름을 걸어준 선수는 아직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20년을 버텨서 만든 자리입니다. 이제 그는 34살입니다. 경력의 후반부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브랜드와의 계약은 2018년 7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그라운드일까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축구를 보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20년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한국 축구가 두고두고 꺼내보게 될 기준선이 될 겁니다. 다음에 유럽으로 나가는 어린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이 문장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시아 선수도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 있다. 그것도 20년 동안 과연 이 계약은 몇 년 뒤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숫자로 기억될지 아니면 낡은 축구화를 신고 있던 16살 소년의 이야기로 기억될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